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에도막부 시기의 일본의 서민 문화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조선에서도의 상황은 중국과 비슷해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향상이 되죠.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도시가 발달하게 되죠. 그에 힘입어서 밑줄 칩시다. 조선에서도 사회 경제적 변화와 신분 구조의 변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느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그러한 경제적 변화에 적응을 잘한 분호, 대상인, 역관의 성장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자, 그래서 서민이지만 경제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돈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면서 양반의 절대 다수가 몰락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양반들의 권위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농민들에 대한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 그지? 여기서 말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신분 구조의 변동은 방금 선생님이 말한 이런 것들이에요. 분홍 대상인 수공업자들의 성장, 그리고 양반층의 증가, 양반층의 권위의 사회적 권위의 하락 이런 것들을 언급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조선에서도 분홍 상인 수공업자와 같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 서민층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 이들이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공부와 오락, 문화생활을 즐기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서당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서민층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실용적인 사상인 실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이들도 점차점차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나아가서 문화적 욕구가 강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경제적 여유를 갖춘 서민들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놀거리를 찾게 되면서 서민들 취향에 맞는 문화가 조선에서도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서민들이 읽기 좋은 글자는 한자인가요? 한글인가요? 한글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 가게 되면서 한글로 쓰인 문학 작품, 한글 소설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죠. 자, 조선 후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한글 소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죠? 홍길동전이, 그죠? 가장 대표적이죠. 자, 홍길동전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 뭐니?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당시 조선 후기의 현실을 대단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길동 능력은 뛰어나지만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죠? 분호, 대상인, 역관 이런 사람들은 양반 못지않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놈이라는 이유로,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능력과 사회적 지위, 신분의 차이로부터 오는 괴리감, 그죠? 그게 가장 잘 표현된 대사가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 홍길동전이 당시 인기가 많았던 것은 홍길동전이라는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지만 거기에는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춘향전, 흥부전, 신청전, 아이씨,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가지고 우리는 무슨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원래는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극예술 작품들이에요, 그죠? 북을 치고 그리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대사를 함께 치는, 그죠? 노래가 가미된 뮤지컬 같은 극예술이 바로 판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판소리라고 하는 공연도 많이 유행을 하긴 했지만 그 판소리 공연의 줄거리가 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쓴 판소리 문학 작품 같은 것들도 널리 유행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양반 중심의 유교 사회를 풍자하고 있어, 그지? 자, 그런 내용들이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 왜 양반 중심의 유교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렇죠. 양반의 지위가 약화되고 서민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춘향전, 흥부전, 신청전 이런 거 언제 읽어봤나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읽어봤죠, 그죠? 초등학교 때 이런 걸 읽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겠어? 쉽고 재미있으니까, 그죠? 서민 취향에 딱 맞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읽은 춘향전, 신청전, 흥부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왜곡이 아니고 어린이용으로
각색을 한 재창조한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홍길동전이라든지 특히 실제 이 춘향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도서관에 가서 춘향전 원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렇네. 네? 네? 네, 맞아요. 진짜예요. 그 성행위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그런 묘사들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민들 취향인 거죠. 자극적인 거지.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술 분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영정조 시대 때 정선으로 대표되는 어떤 화풍이 등장을 하게 되느냐, 이른바 진경산수화라는 화풍이 등장을 하게 돼요. 진경산수 화풍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진경산수화란 무엇이냐? 산수화란 풍경을 말해요. 산과 강을 그린 그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진경이란 무엇일까? 그렇죠. 진짜 풍경, 진짜 경치를 그린 것을 가지고 진경산수화라고 이야기를 해. 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선의 인왕 제색도라든지 금강전도 이러한 것들이 유명해요. 인왕 제색도라든지 금강전도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긴 건지. 전화 바꿨더니 씨. 자,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인왕제색도, 서울에 있는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자, 왜 이름이 진경산수화일까? 왜 이름이 진경산수화일까? 진짜 풍경. 진짜 풍경을 했어. 그럼 가짜 풍경도 있나? 그렇죠. 상상해서 그리거나 또는 안 가봤는데 책 보고, 그죠? 글을 보고 상상해서 그리거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베끼면은 그거는 가짜 풍경을 그린 산수화가 되겠죠, 그죠? 자, 조선은 어떤 국가였어요?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어요, 그지? 성리학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들어있는 사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디의 풍경을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중국의 풍경을 아름다운 경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화가들은 어떤 그림들을 그렸느냐? 우리나라의 산수가 아니라 중국의 산수를 그리는 그림들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째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진경산수화, 우리나라의 풍경을 보고 그린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될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국학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죠?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성리학의 한계를 비판하고 성리학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서상적인 분위기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어디에까지 반영이 된 거야? 미술 분야에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의 풍경이 아니라 우리의 풍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리는 이 어떤 진경산수화 같은 화풍들이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성리학적 한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작품을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느냐? 물론 작품 자체가 훌륭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냐?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 있어야 최고의 예술품으로 친다고. 이 진경산수화의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조선 후기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를 잘 반영한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김홍도, 신윤복 이런 사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김홍도, 신윤복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그렇죠,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 그림은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죠. 그죠? 살면서 무지무지 많이 봤지. 그지? 김홍도는 주로 씨름도라든지 서당도 이런 것처럼, 그지? 서민들의 생활상을 주로 그렸던 사람이고요. 신윤복은요? 그렇죠. 도시에 사는 양반 부녀자들을 주로 많이 그렸던 사람이 신윤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김홍도, 신윤복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유명한 화가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서민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굉장히 값비싸고도 가치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다뤘다라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서민들이 직접 보고 즐겼던 그림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시 서민들이 좋아하고 즐겼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서민의 그림, 민화예요. 조선에서도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민화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선생님이 두 가지 예를 넣어놨네요. 그죠? 까치호랑이와 십장생도를 넣어놨어요. 그지? 까치호랑이 한번 볼까요? 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까치호랑이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까치와 호랑이를 같이 그린 그림이 까치호랑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김홍도, 신윤복 그림에 비해서 되게 잘 그린 것 같아? 아니에요. 그죠?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죠? 누가 그렸는지도 모르는 그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름 없는 동네 화가들이 그린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뭐 이런 거 보면은, 그지?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어떤 수준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그죠? 자, 왜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까? 서민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자극적이고 또 그리고 그렇죠, 복을 부르는, 우리 집안에 복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지? 까치는요? 까치 설날은 이제 왜 설날 노래에 까치가 나올까? 까치가 네, 까치는 한 군데 머물러 사는 새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은 웁니다. 설날 오랜만에 명절에 돼서 먼 친척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까치가 울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속담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이런 거.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까치는 길조예요. 좋은 일을 가져오는, 복을 가져오는 새인 거지. 자, 반대로 여기 나머지 호랑이들 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조금 그림의 수준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대체로 어떻게 생겼니? 호랑이가 무섭게 생겼어요. 그죠? 자, 왜 호랑이가 무섭게 생겼느냐? 호랑이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는 나쁜 귀신들을 위협해서 겁을 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수호신 것 같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까치 호랑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복은 들어오고 나쁜 것은 나가라, 쫓아내는 그런 어떤 그림이 바로 까치 호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히 서민적인 취향이 반영된 미술 작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연이 어디 갔지? 여기. 가려져 있구나. 하연 씨 일어나세요. 자, 십장생도. 십장생이란 뭘까요? 요거 아니에요. 십장생. 맞아요. 오래 사는 10가지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물들을 가지고 십장생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여기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나요? 학, 해, 사슴, 요거. 자라? 네, 자라, 거북이, 소나무, 바위, 구름, 그 다음에 이제 뭐 폭포로 비롯한 이제 강. 아직 10개가 안 됐는데. 회, 아까 치지 않았나? 산. 산. 구름 했니 아니니? 했어요? 또 뭐 있을까? 버섯. 네. 잘 안 보이지만 버섯이에요. 자, 뭐 영지버섯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굉장히 오래 사는 동식물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했어. 왜 좋아했을까? 십장생도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을까? 박물관?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까만 장롱에, 그지? 요런 어떤 자개장이라 그러지, 그지? 반짝반짝하는 조개 안쪽 껍데기를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 표현한 거 봤을 거예요, 그죠? 자, 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장롱에 이 십장생도가 많이 표현되어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살라. 그렇죠. 오래오래 사시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죠? 십장생처럼 오래 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장수, 서민들이 기원하는 대표적인 그들의 소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서민들이 좋아했던 민화에서 이런 어떤 십장생도 같은 것들이 널리 유행을 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세기 김정희의 독자적인 서법인 밑줄 추사체라고 하는 글씨체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추사체, 글씨체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요즘 쓰는 말로 하자면은 폰트인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추사 김정희의 서체인 추사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쓴 글씨인가? 잘 모르겠지. 자, 그런데 이 추사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대표적인 명필 누가 있죠? 한석봉. 나는 떡을 썰 터이니 너는 글씨를 써라. 유명하죠, 그죠? 자, 이 사람이 명필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불 꺼놓고 글 써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뭘 잘 썼느냐? 왕희지체라고 해서 중국의 유명한 명필의 글씨체를 잘 표현했어. 그렇지. 그 글씨를 잘 소화해냈기 때문에 명필이라고 불렀어. 무슨 말이냐? 원래 조선에서 잘 쓴 글씨는 어떤 글씨다? 중국 스타일을 잘 소화해내면 명필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야.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어떠한 사상이 나타났어요? 성리학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 김정희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국학 연구자예요. 그런 어떤 사상적인 변화를 자기의 글씨로도 표현하고자 한 거지. 그래서 언제까지 중국 글씨 따랐을 거냐? 우리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스타일의 글씨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의미에서 나온 게 이 추사체인 거예요. 이 또한 성리학적 사고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그런 어떤 시도가 미술 분야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가면극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학 시간에 배웠던 동산탈춤이라든지 그죠? 뭐 하회탈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면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을까? 걸리면 죽으니까. 또 양반 춘자. 네, 그렇죠. 일단은 극의 캐릭터를 잘 표현을 하려면은 생얼보다는 그 캐릭터의 어떤 성격을 잘 반영한 가면이 좀 더 표가적이겠죠, 그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양반의 권위가 낮아진 조선 사회라 할지라도 어쨌든 조선은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죠? 쌍놈들이 생얼을 내놓고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이런 내용들을 대범하게 할 수는 없죠.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가면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극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서민 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이하민이 안 썼네? 윤민수 학교 안 왔니? 네. 강태용은? 나또안 귀엽네. 어쩐지 뭔가 오늘 5반 교실의 존재감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없었구나? 아니 왜 강태용이 니네 반에서 가장 존재감이 강한 존재 아니야? 모르겠어요. 태용이가 니네 반 대표적인 욕바지 아니야?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태용이가 있어야 다들 뭔가 이렇게 신이 나고 태용이를 놀리면서 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놀리고 아, 내가 욕먹는 아니요, 거. 일종의 애정. 애정 표현? 해주는 거지. 태연은? 태연이 안 그러면 또 쓸쓸해요. 형은 사람. 은근히 자기도 즐겨 그런 거를? 네. 네, 즐겨요. 나 진짜 좋아해요.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고 화내는 거 아니야? 사실 난 그렇지 않아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에도막부 시기에 일본의 서민 문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에서도 우리 배웠다시피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급격한 성장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상공업자들이에요. 어디에 사는? 도시에 사는 상공업자들이죠. 자, 일본에서 도시에 사는 상공업자들 뭐라고 불렀어요? 조닌이라고 불렀죠. 그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닌들이 도시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조닌들이 문화 소비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조닌들의 경우에는 조카마치 안에 살아야 됐던 무사, 농촌에만 살아야 됐던 농민들과는 달리 전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조닌들이 즐기고 향유했던 문화는 이후에 다른 신분 계층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문학, 연극, 그림과 같은 예술들을 즐겼고 이러한 것들이 일본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문학 작품에서는요, 남녀의 애정이나 상인의 생활들이 주요 소재로 이용된 작품들이 널리 유행을 했고요. 통속
자극적이고 서민적인 특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극적이죠. 뭐 칼싸움 같은 내용들 많이 다루고 있고요. 무사들의 어떤 극적인 삶 이런 것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야한 소설들도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었던 것이 당시의 문학의 모습이에요. 자, 일본에서도요 사람들이 공연 예술을 즐겼습니다. 대표적인 공연 예술로는 전통 인형극인 분라쿠, 가면극인 노가쿠, 그리고 춤과 노래 연극이 가미된 대중 연극인 가부키 같은 이러한 극 예술들이